자, 이제 11월도 오는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게 정말 얼마나 빠른지요. 네, 이번 주도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은 미국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요. 11월 26일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또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1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 수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10월달 그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11월 28일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미국은 그날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이제 미국의 1년 중에 가장 큰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9일 날 시작을 하니까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보고 계신 건 어떤 건가요? 역시 그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미국의 물가. 개인 소비 지출, 요걸 네. 가지고 이제 미국 연준이 항상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근원 PC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지금 할 텐데 이미 금리를 한번 지금 낮춰놨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좋진 않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좀 인하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니까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다음 주에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고,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승부를 보려고 지금 이미 좀 물량도 그쪽에 많이 보내놓은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만약에 정말 매출이 잘 나온다면 이게 주가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나서야 한번 매출 추이도 잘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껴뒀던 질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이 공시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이번에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일단 지금 현재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5만 원 중후반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주가가 방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어, 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7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그 2014년하고 2017년 이 3년 동안 9번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한 번 할 때마다 1%씩 자사주를 사고 소각을 했어요. 네. 주식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총 18조 원 정도를 그때 당시에 좀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128%였으니까 꽤 놀라운 효과였는데, 물론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꼭 오른 건 아니고요. 그때 또 반도체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어우러지면서 같이 갔고, 근데 삼성이 그때도 자사주 매입했던 거는 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좀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주가를 올리겠다는 목적보다는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5만 원 이하는 좀 허락을 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4만 전자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회사 내부적으로 그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5만 원이 바닥이다. 이걸 아예 알려준 거죠, 사실은.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닥이 형성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려도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되는 그리고 가격이니까. 삼성이 지금 현금도 많이 들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 자산을 합쳐서 이제 자회사들 다 합치면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한 10조 원 정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사주 매입 활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라 그러는데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설비 투자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많아요. 지금 현금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설비 투자 그 어떤 회사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예시만 들면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가 40%가 넘어요. 네. 하이닉스가 20%대예요. TSMC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삼성 파운드리가 60%고 TSMC는 30%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보다 투자는 좀 너무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이렇게 많이 하는데 효과가 안 나니까 이게 좀 오히려 좀 이제 부메랑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아껴서 투자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까지 굳이 너무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사주 매입도 호재고, 그리고 밸류 한다는 취지에도 맞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네, 좋은 맞아요. 예, 공시였다라고 밸류업에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 테슬라가 HBM4 만들어 달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희소식인 거죠? 예, 삼성은 일단 고객사를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아마 하더라도 규모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물량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요청해주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번에 HBM4라고 하는데 6세대 제품은 내년 하반기에 나오니까 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테슬라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글로벌 최대 또 빅테크 회사에 지금 어쨌든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주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테슬라도 어쨌든 AI 기업이에요. 자율주행 자체가 AI가 탑재가 돼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기업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XAI라는 기업. 그 회사가 AI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그 GPU를 구매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내년에 아주 크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도 이제 앞으로 많은 HBM이 들어갈 텐데 물론 그 엔비디아 걸 쓰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목표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가 직접 또 그러겠죠. 칩까지 만드는 게 네. 목표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여기서 관계만 잘 다져놓으면 HBM을 나중에 테슬라에 많이 또 그쵸, 공급할 수 좋은 있죠. 고객 확보가 되는 몇 년 거니까. 후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 HBM4를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시절에 어쨌든 테슬라가 누가 봐도 뭐 명백한 수혜주기 때문에 어쨌든 HBM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한테 상당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5만 원을 거의 바닥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4만 전자가 돼버리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차단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5만 원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티던 분들까지 손절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없이 또 그 추락하니까.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는데 수급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 걷잡을 때문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삼성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외국인 기관 자꾸 계속 파는데, 팔고. 예. 네. 근데 받아주면서. 그거를 이제 회사가 사버린 거죠. 네. 금액이 10조예요.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10조 살 거니까 하루에 100만 주씩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서. 굉장한 효과는 좀 누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고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정말 그리고 이사님도 항상 좋게 봐주셨던 그런 업체인데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와서 연간 수주가 5조 원을 넘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글로벌 1위도 넘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어떤 이제 외사 리포트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서인데 이 삼성인데 여기는 다른 삼성이다. 아, 그래요? 삼성인데 다른 삼성?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삼성전자에서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보고서예요. 아, 제목이. 삼성전자를 예, 예, 디스했어요? 같은 삼성은 맞잖아요. 이제 근데 얘는 삼성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삼성 재밌다. 관계자분이 아마 이걸 보시면 기분이 재밌어요. 나쁠 수는 네. 있어요. 이제 그만큼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여기 바이오 위탁 생산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거의 TSMC급이에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네. 2등이 중국의 우시바이오, 3등이 요 삼성바이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수주가 많잖아요. 지금 계속 수주 러브콜 들어와요. 막 세계적인 회사들이 삼성바이오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 좀 약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이제 5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 4공장이 있는데 5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세계 1위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위스 론자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량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삼성이 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TSMC 이기고 싶었는데 못 이기서 더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삼성바이오는 세계 1위 론자를 이제 거의 추격권 안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세계 최대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17곳이 고객사입니다. 삼성은 대형 고객사가 지금 없거든요. 파운드리라.
이게 비교를 해보면 삼성 파운드리는 대형사가 없는데 고객이 여기는 대형사 20고 중에 17개가 고객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도 이해가 가요. 예, 여기는 좀 다른 삼성 같다. 예,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요. 근데 다만 좀 최근에 주가 빠진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케네디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지명이라든가 또 많이 오른 거, 또 금리 상승 이런 게 겹쳐서 그런 거지 펀더멘털적으로 문제는 될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바이오 저는 뭐 글로벌 1위 문자를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2위 우시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수주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등은 물론이고 1등까지도 아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제는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요동치고 있는데 정말 잘 나갔잖아요. 뭐 엄청 아무런 났죠? 문제도 없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 호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머크라는 이제 회사가 네, 머크. 키트루다라고 있으면 면역 항암제인데 이게 1년 매출이 30조 원 세계 1등 제품이에요. 여기에 키트루랑 공동으로 이제 약을 개발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약이냐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에다가 정맥 주사를 넣거든요. 네. 항암제는. 네네. 그래서 보통 대형 병원 가서 5시간, 심지어 어떤 제품은 하루 종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맞으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운데 알테오젠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걸 SC라고 하는데 정맥 주사가 아니라 여기 피부에 넣는 거예요. 그냥 피하 주사. 뭐 복부 같은데 이제 넣는 건데 이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가까운 동네 병원 가서 5분만 맞으면 돼요. 어머나.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삶의 질이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공동 개발해서 임상 3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려했던 거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발표했는데 똑같대요. 성능이 거의 똑같이 진짜요?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 쓰는데 이제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날부터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뉴스 다 반영됐다. 차익 매물 세상에. 이제 뉴스에 팔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뉴스에 팔아라. 예.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그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고 어쨌든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머크 입장에서는 28년도 되면요 특허가 만료되나 봐요. 특허 만료되면 경쟁사들이 들어와요. 그럼 정맥주 사용은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뭐 바이오시밀러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SC 피하 주사 제형은 신약이에요. 또 신약으로 또 하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이 안으로. 그래서 머크도 알테오젠 걸 쓰면 서로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좋을 수밖에 없어 이걸 채택한 건데 근데 미국에 경쟁사가 하나 있어요. 알테오젠에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할로자임. 예, 근데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썼는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쓴 거예요. 근데 물론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이 서로 특허 소송 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로자임도요 리스크가 큰 게 만약에 특허 소송 잘못 걸었다가 패하잖아요. 자기네들 그 권리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무리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 특허 침해? 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바이오에서 그쵸, 특허 그쵸. 침해하면 상당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뉴스가 나온 날 주가가 20% 빠져버린 거예요. 장중에. 예, 그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던 이유는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그 얼마 살냐면요. 그날 200억을 산 거예요. 주가 빠지는 상황에서 공시를 냈어요. 우리 200억 샀다. 최대 그래서 주가 최대 주주가 샀어? 그래서 부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합쳐서 한 200억 정도를 부부가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0억을 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특허 소송이냐. 그래서 주가가 다시 말아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워낙 알테오젠이 올해 최고 주식이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특허 소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해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뿐이고 그래서 현재 머크도 키트루다가 이 머크 입장에서도 알테오젠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머크랑 잘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줄 서고 있거든요. 왜냐면 알테오젠과 같이 하면 좋잖아요. 피하 주사로 맞으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변한 건 없다. 다만 결국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 차익 가세도 있는데 그 핑계거리가 저는 하나 나온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혹시라도 진짜 이런 특허 소송이 걸리면
굉장히 그때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로자임이 그렇게 특허 소송 거는 것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뭘 면밀히 보고 있다가 걸릴지 말지를 그걸 판단할 알 수 수가 있는 거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 좀 그런데 배팅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알테오젠과 머크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서로 제조 방법도 이미 미국 FDA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그 검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뭐 특허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할로자임이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마음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할로자임이 걸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테오젠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네.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한 번쯤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들, 기회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알테오젠의 특허가 계속 독점적이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할로자임과 소송을 걸어도 대부분 이길 수 있다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으시면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주식 담당자분한테, IR 담당자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네. 물어보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물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기회가 아닌가. 개인 주주가 IR 담당자한테 그렇게 네, 물어보는 그럼 충분히 것도 그렇고 주주는 다 그렇게 문의할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뭐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셔가지고 확신이 드시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빠질 비싸서 때가. 못 샀잖아요. 사실 너무 올라서. 그래서 최근에 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주주가 200억이나 그냥 사진 않거든요.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입했다는 건 그래도 그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근데 그 대주주는 용감하네. 오히려 팔아야지 지금 그 세금 때문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최대 주주는 지분을 계속 갖고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 이슈보다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준 이게 거죠. 웬일이야. 예. 우리를 믿고 투자해 분들 주주들한테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그분 보고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지네요. 여기에 몰빵인지 아니면 그래서, 궁금하네요. 예,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현대차 뭐 최근에 뭐 그 연구원 사망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조금 악재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글로벌 CEO의 호세 무뇨스 임명했다. 이게 기사가 돼서 북미 지역 영업 총괄, 그러면은 외부 인사를 채택한 거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봐야 되죠. 네, 파격적입니다. 원래 내부 이사를 다 승진시켜요. 이 글로벌 CEO, 그러니까 대표 이사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임명을 외부 인사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이분이 그 원래 스페인 출신인데 옛날에 일본의 그 이 도요타 법인에도 좀 있었고, 뭐 닛산에서도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 좋은 성과를 다 내서 영업맨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제 영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북미 총괄을 맡겼는데, 역시 북미에서 현대차 잘했잖아요. 그동안 영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 높게 지금 평가를 해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CEO에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니까 결국에 현대차도 제일 고민이 관세 부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저기 울산이나 이런 데서 수출을 할 때, 미국에 갈 때 이제 관세가 10에서 20% 붙게 돼요. 이러면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무뇨스가 북미를 총괄했던 사람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좀 뭔가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겠냐, 네. 그런 좀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보단 차라리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인사를 안 치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인사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이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랑은, 어쨌든 이런 트럼프라는 불확실성 시대에 그 흔들리지 말고 현대차를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임명을 한 거니까, 과연 숫자로 그런 걸 잘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이게 최초였다고요. 근데 네. 반응이 아주 좋았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현대모비스가 보통 기아랑 현대차는 이걸 하거든요. 이제 CEO가 나와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우리 회사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장래 사업 계획과
주주환원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모비스는 그걸 한 적이 없었는데 오토에버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처음으로 거예요. 열게 됐고 그래서 이번 걸 통해서 3년간의 경영 목표와 재무 수주 전략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TSR이라고 하는데 총 이제 주주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얼마 정도 해줄까?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는데 배당은 10% 주고 자사주를 20% 사면 30%죠. 그러면 이제 30%의 주주 환원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현대모비스의 주주 환원율이 20%였는데 이번에 그 발표하면서 30%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서 좀 적극적인 이제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 이후로 이제 어쨌든 주가도 좀 견조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다 이제 대폭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GM과 현대차가 지난 9월에 이제 동맹 맺겠다고 네, 한번 맞아요. 그런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아마 다뤘죠?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같이 만들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픽업 트럭은 현대차가 잘 못하는 분야고요. 현대가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픽업 트럭 수출하면 25% 관세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GM은 또 픽업 트럭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 개발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엔진과 변속기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좀 대부분 영역에서 모비스가 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 현대 모비스에 대한 평가가 좀 이번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롯데그룹은 뭐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고 있어서 이게 롯데케미칼 등의 차입금 증가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돌아다니던데 롯데그룹 위기 맞나요? 위기가 아니라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부도나고 막 그 루머 도는 것처럼 막 지급 유예하고 그럴 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좀 오버했던 것 더 같고. 악소문이 많군요. 예,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39조나 되니까 12월에 지급 유예 선언할 거다. 이게 증권가 이제 찌라시로 돈 거예요, 갑자기. 롯데케미칼하고 막 롯데쇼핑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롯데그룹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 지금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39조인데 갖고 있는 주식 가치만 37조가 넘고요. 또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이 갖고 있는 땅이 있죠. 그 땅 가치만 해도 부동산 가치가 지난달 평가 기준으로 56조나 돼요. 롯데는 부동산 네. 그룹이죠. 예, 그리고 예금도 15조가 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꽤 큰 그룹이에요. 지금 뭐 많이 존재감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나름 현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차입금 때문에 갑자기 뭐 부도가 날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좀 와전되지 않았나.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롯데케미칼 때문에 좀 그래요. 롯데케미칼이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자급을 합니다. 옛날에 롯데케미칼이 호남석유 시절도 있었는데 이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석유화학.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 수출을 많이 이제 준 거죠. 석유화학은 정말 힘들어요. 중국 때문에 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부채가 좀 일부 늘었거든요. 근데 는 이유가 뭐 어떤 신규 프로젝트랑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랑 2차 전지 소재 업체 인수하느라고 네. 돈을 한 7조 이상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필요한 투자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이게 어쨌든 차입금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회사채 발행을 할 때 채권단하고 이런 협약을 맺었나 봐요. 발행을 해줄 테니까 너네 회사채를 롯데케미칼 우리가 사줄 테니까 조건을 하나 걸었나 봐요.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용어를 쓰는데 에비타는 뭐냐면 흔히 그냥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에다가 우리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감가상각 한다 그러잖아요. 떨어내잖아요. 근데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안 나가기 때문에 현금 유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원래 감가상각비를 빼주는데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요 그냥 비용을. 그러면 이익이 더 증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에비타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최소 5배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채권단이 건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이자 비용이 1년에 1,000억 들어간다. 그러면 5천억 이상의 이익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제가 7조를 다른 데 좀 투자한 데 좀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 비중이
1.1배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와전돼 가지고 이러면 당장 돈 갚아야 되니까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유 없는 건 아닌데 예. 너무 부풀려졌다. 예,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도 이것 때문에 회사채 발행 이제 채권단하고 협상을 하나 봐요. 근데 과거에도 대한항공, 두산중공, 한진중공,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재무 약정을 다시 해서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채권단과 협상만 잘하면 네. 그리고 요 현금이 아예 없는 기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다면 이건 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 부도나고 막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좀 심하게 과장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됐겠고 다만 그만큼 지금 롯데그룹이 빚이 늘어난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과 소통을 잘해서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금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하고 부채를 갚을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시장과 소통을 한다면 뭐 이런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IMF에서 한국 GDP 하향 조정했고 하방 위험 거론했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또 마무리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질문인데 이 블룸버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기사가 났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어렴풋하게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이거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아주 긴 자료를 썼는데 한번 이제 그걸 해석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대표 기업인데도 동종의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 훨씬 낮은 가치에 거래돼요.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됐으면 지금보다 뭐 2배 더 올랐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시장에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항상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하면 북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북한이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얘기보다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 이제 재벌로 시작을 했잖아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재벌의 영향력이 좀 막대한데 근데 이런 재벌의 구조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상속세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걸 반기질 않아요. 대주주 입장에서 그렇죠. 주가 오르면서 세금을 엄청 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의 일단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되면 무슨 폐해가 생기냐면 국내에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하는 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자금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죽어있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 대신에 외국인도 들어와서 단타를 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내 주식 단타를 하긴 하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어쨌든 대신에 뭘 사냐면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거나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지금 요즘에 또 암호화폐가 워낙 좋으니까 그럼요, 완전 악순환이 대안이죠.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심각성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시총이 제일 큰데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인데도 대만의 경쟁사 TSMC는 장부가 PBR 5배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1배예요. 너무나 격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PBR이 똑같이 거래가 되면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반도체죠. 그 메모리.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정도로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한 게 밸류업 프로그램. 네. 예. 근데 한 건 좋은데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서 또 진전이 더딘 것 같다. 정치적 반대.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업의 비협조라기보다 정치적. 여기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예. 이- 기업의 비협조도 있겠죠. 네, 여야 간에 네. 막 그런 거를 뭐 그런 것도 보이는 있고 거. 뭐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또 상법 개정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막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일본 사례가 교훈을 주는 게 일본도 옛날에 원래 재벌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도 아베 정부 들어와서 기업 개혁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밸류업을 천천히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그게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잃어버린 30년을 다 회복해 버렸어요.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거의 왔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어쨌든 이제 해야 된다는 좋은 걸 본보기가 있으니까. 그런 좀 의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업이 안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려아연 사태. 고려아연 사태 뭐 저희도 말씀드렸고 이수페타시스 사건도 있었고 뭐 이번에 삼성전자 이걸 자사주 매입 소각은 그거 좀 한 건 좋은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밸류업하는 과정에서도 또 나오니까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신뢰가 참 중요한.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현 정부는 어쨌든 이제 합병 및 인수 사업 분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대주주의 권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잘 또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시점에선 해소될 텐데 다만 일본 사례처럼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걸 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시작하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밸류업 정책을 올해 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금투세도 폐지됐고 되는 결정이 내려졌고 여기에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고 또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기업이 10조 원이라는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좀 나아지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내용은 정말 한국이 왜 이렇게 할인받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자료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명백하게 여기 또 제시가 돼 있고 교훈도 일본에서 일본 사례가 분명히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벤치마킹 삼아서 한국도 좀 늦었지만 좀 잘 천천히 또 추진을 잘해 나간다면 뭐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국장 외환화라는 소리는 이제 안 듣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30년만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단타라는 매매를 할 수밖에 있죠. 없지만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면은 그거는 국장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좀 부실해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시세만 쫓으면 장기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추세가 안 나와요. 미국은 보시면 급 나갈 때 사두면 올라가잖아요. 장기적으로 몇 년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내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한국은 이제 그냥 천수답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2,500에서 3,000 사이에서 매년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이제 오르면 팔아버리고 내리면 좀 샀다가 그럼 결국 그게 현실화되고 이제 고착화되면요 투자들이 그냥 그런 매매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추세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의 이제 어쨌든 성향이니까 미국도 단기 투자 많이 해요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대세가 돼버리면 시장 자체가 어쨌든 이제 그냥 계속 눌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배당 같은 것도 분리과세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분리과세가 안 돼 있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이면. 그쵸.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 정부나 여당, 야당이 다 합심해서 우리나라 좀 밸류업 하는데 여야 가리지 말고 좀 제발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순서 연민선님께서 선정해 주신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보고서는 한화투자증권의 김소혜 연구원님이 인터넷 안 될 줄 알았던 섹터가 좀 성장하다라는 제목인데 인터넷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고 주로 이제 네이버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수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아마 내년부터 수익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별도, 지금 네이버 앱에서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별도의 앱으로 좀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쇼핑도 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청사진도 내놨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 지도를 많이 활용하겠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간 사용자가 2,700만 명이나 된대요. 정말 많이들 쓰시고 계시고 하루에 36만 개 리뷰가 그 네이버 지도에 쌓이고 있대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이버 스토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지도 앱 내에다가 전자상거를 붙여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민 형태로 좀 가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주문하면요, 3시간 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3시간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파격적인 건데 어쨌든 그게 성공한다면 쿠팡한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AI 검색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지금 네이버가 강점이 검색인데 AI 검색이 좀 그 미국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AI 검색, 미국형 모델 이런 거 좀 벤치마킹해서 아마 접목을 해서 본격적으로 AI도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게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AI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도 한번 그 기대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또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조말론이라는 그 향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유명한데 조말론의 입장에서는 향수 신제품이 나오면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지만 이 조말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딱 가면 좋잖아요. 이 광고 메시지라는 그쵸, 게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래서 근데, 구매로 예,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향수 1도 관심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그 타겟팅을 이제 AI가 정확하게 구성을 가능하죠. 해주고 네. 특히 조말론 향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매 이력이나 이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고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푸시 알림을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업은 더존 비즈원인데 기업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통해서 예전에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AI를 출시해서 기존 고객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더존 비즈원도 AI 기업으로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더존 비즈원을 한번 주목하시면서 내년 인터넷 섹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섹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도 그야말로 한 주만 남았습니다. 후회 없는 한 주 보내시고 12월 맞을 채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12월에 저는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